삼교류그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792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0월 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8월 19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계묘년 신유월 갑오일이 되겠고 일진은 갑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간은 갑목이 일간이 되겠고요. 갑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금왕절인 6월입니다. 6월에 갑목 태어났을 때는 사주를 어떻게 분석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 요걸 가지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바로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1순위의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됩니다.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두 개씩 짝이 지어지죠.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데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가지고 태어난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게 되면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라고 이렇게 보죠. 산에 가면은 여러 가지 풀도 있고 큰 나무도 있는데 갑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고 하는 물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기운으로 보게 되면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온기라고 하는 것은 집 안 온도가 적정한 온도가 돼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불을 덮고 있을 때 또는 추울 때 목화 솜 같은 거 이렇게 덮고 있으면 따뜻하죠. 그러한 온기를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화의 기운은 너무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금의 기운은 또 경금신금을 다 설명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늘한 숙살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땡땡땡땡 얼게 만드는 그러한 혹한의 땡기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목과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로 봤을 때 목의 계절은 바로 봄이 되죠. 그래서 지지로 봤을 때는 인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인월, 묘월, 진월이 바로 봄에 해당이 되죠. 인월, 묘월, 진월 때도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방향은 동방이었으니까 동쪽이 될 것이고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하는 색깔은 파란색, 바로 청색이 되겠습니다. 청색.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상은 인의 예지 신을 말하죠. 인의 예지 신을 말하는데 목이 주관하는 것, 오늘 갑목도 마찬가지고 내일 을목도 마찬가지인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 인자, 어진 마음을 주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을 주관하죠. 그래서 갑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들은 바로 좀 측은지심, 남을 좀 이롭게 하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목의 일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된다. 하지만 사람이 항상 인자한 것도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인자하기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의 신뢰라든가 신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게 되면 토일 때 설명하겠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사람이 너무 인자해. 이 사람한테 다 인자하고 저 사람도 다 인자하고 모든 사람들 내가 다 포용해. 좋은 사람도 포용하고 나쁜 사람도 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나쁜 사람은 응당히 어떤 죄를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이상한 나쁜 짓을 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사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망 같은 것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 일간인 사람들이 인자하고 측은지심을 갖는 것 좋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목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양의 기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음은 좀 동적이고 좀 거칠고 좀 무겁고 밝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음은 양에 비해서 작고 왜소하고 좀 그러한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양목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음은 있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없는 음이 없고요. 음이 없는 양이 없습니다. 항상 같이 있게 되죠. 남자 없는 여자 없고요. 여자 없는 남자 없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목이 양목이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목이 되겠습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죠.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양목은 큰 나무입니다. 큰 전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이러한 그런 큰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큰 나무,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땐 대림목이라고 해요. 산에 가게 되면 작은 풀도 있고 야생화 같은 것도 있지만 오동나무라든가 전나무, 참나무 같은 이러한 큰 나무가 있죠. 이런 나무들이 바로 이 간목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고, 이러한 간목은 큰 나무, 즉 다 자란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다 자란 그런 나무를 말하죠. 그래서 간목의 특성은 단단하고 곱고 향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크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간목은 성목이 되면 뭘로 쓴다? 제목으로서, 동량시 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간목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큰 나무를 베어다가 제목으로서 큰 배를 만들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사찰 같은 거,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철골 구조를 많이 짓지만 옛날에는 큰 나무로서 거북선도 만들고 여러 가지 큰 건물은 이런 아름드리 큰 나무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 용도가 있게 되는데, 그 간목이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 나무를 베어내야 되죠.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톱이라든가 도끼라든가, 요즘 같으면 이제 전기톱 같은 걸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어야지만 간목을 갖다가 작벌할 수 있고요.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정화가 경금을 단련해야지. 예를 들어서 톱이라든가 도끼 같은 것이 날카로워야 되는데 날카롭지 않고 무디다라고 하면 그걸로 큰 나무를 갖다 재련하기가 깔끔하게 재련할 수가 없죠. 우리 집 목공소라든가 이런 데 목재소 같은 데 가게 되면 목수들이 항상 중시 여기는 게 있죠. 연장. 그래서 톱이라든가 대패라든가 큰 도끼 같은 거, 요즘은 전기톱 같은 거, 날을 항상 깔끔하게 시퍼렇게 날카롭게 만들어 놓죠. 그게 바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의 간목을 깔끔하게 이렇게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정화로서 용신을 취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반해서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대림목이다라고 봤을 때 을목은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능수보들 같은 것 또는 화초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꽃을 피우는 화초입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것을 배워다가 우리가 집을 짓거나 궁궐을 짓는 석가래라든가 대들보 같은 걸로 쓸 수가 없죠. 즉 을목은 동량지목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을목은 항상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명령어로 목화통명에 이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라든가 또는 정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화만 있고 물이 없는 을목 화초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화인 병화와 운수인 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 배원법이다. 물론 병화 없을 때 정을 쓸 수 있고요. 을목이 계속 없을 때는 임수 쓸 수 있겠지만은 병화 개수가 가장 좋은 을목의 용신인 것이고, 간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과 정화를 취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용신 취용법이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일간 간목의 특성을 안 연후에 원령과 대비해서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냐, 이거를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일간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다음으로 월령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는 월치라고도 표현하고 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다른 연지, 월지, 일지, 시지, 네 지지 중에서 유독 이 월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개념?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죠. 추나 추동의 개념을 말하는 것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추나 추동 4계절의 의미 안에는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이거를 보는 것이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겨울이죠. 겨울로 봤을 때 한열로 보면 차갑습니까 뜨겁습니까? 굉장히 차갑죠. 그래서 제가 해자 축월 같은 경우 임수 개수 설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영하 72도에도 사람이 살린다. 근데 엄청나게 춥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필요하다. 왜냐? 너무 춥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서는 뜨거운 화가 있어서 중화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월 자월 같은 경우에는 뭐가 왕의 계절입니까? 예를 들면 수가 왕한 계절이고,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한기가 가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이거를 갖다 조절시켜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수가 왕하니까 예를 들어서 임수가 왕하다 무토로서 제방해야 되고 병화로서 따뜻하게 조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가 나오는 연유가 뭐냐면 바로 이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핵심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뭐다? 중화된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중화된 사주라야지만 부귀영화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중화를 잃게 되면 부귀영화가 아니라 매우 빈한한 그러한 사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왕세한열을 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월은 유월이 되겠죠. 유월. 자, 유월이라고 하는 월령 안에는 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절기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계절할 때 24절기를 말할 때 항상 월이 바뀌는 기준이 있다. 인월에서 묘월로 바뀌는 기준, 묘월에서 진월로 바뀌는 기준이 그냥 양력 1월 1일 또는 음력 1일 날 바뀌는 것이 아니라 매 절기마다 바뀌는 기준이 달리 있다라고 했는데, 자, 6월은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6월은 바로 입추가 아니라 백로와 어떤 계절 추분이라고 하는 절기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분이라고 하는 것도 좀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6월의 핵심은 뭐다? 백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신월에서 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래는 신유 술월이 자체가 신유술월이 다 가을에 해당이 되면서 금왕절에 해당이 되지만, 신월은 제가 초가을이라고 했으면 6월은 중추라고 해서 금이 가장 왕성한 시절. 그래서 신월은 금이 어떻다? 임관지가 돼서 왕하고, 유월은 금이 제왕지가 돼서 왕하게 되니 신월과 유월이 12달 중에서 가장 금이 왕한데, 중요한 것은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은 지장간이 무토, 임수, 그 다음에 경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유월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경금과 신금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신월 제가 설명할 때는 무토는 있어도 격을 취용하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했고요. 신월은 오로지 임수 경금만 용신으로 쓸 수 있고 격을 취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6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신금 다른 불순물이 전혀 없습니다. 신월 같은 경우에는 물도 섞여져 있고요. 또 토도 섞여져 있기 때문에 금이라 하더라도 약간 탁기가 이렇게 서려져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는 신금, 경금 말죠. 순수한 금만 들어가 있고, 특히나 6월 같은 경우에는 경금 같은 경우는 신월의 무토와 마찬가지로 용신을 취용하거나 격을 취용할 때 이 경금은 쓰지 않습니다. 6월은 그냥 쉽게 말하면 오로지 맑고 깨끗한 신금만 있다 생각하면 돼요. 경금하고 신금하고 어떤 게 더 깔끔합니까? 경금은 완철금, 금방 땅속에서 캐낸 원철이기 때문에 투박하고 조금은 불순물도 섞여 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신금은 그야말로 맑고 깨끗한 금반지, 금귀걸이 같은 개념이죠. 도자기 같은 개념, 매우 깨끗합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같은 금왕절이라 하더라도 신월보다는 6월에 금이 더 맑고 깨끗하다. 그래서 6월 같은 경우 개수일간이 됐든 임수일간이 됐든 수일간이었을 때 6월에 뭘 하기가 좋다? 금, 백, 수청하기가 좋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6월에는 불순물이 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신월에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월령 스스로 물을 가지고 있지만은 6월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금만 있지, 여러분들 착각해서는 안 된 게 금이 있다고 해서 습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금만 있으면 금이 있어도 건조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금하고 6월은
신월하고 유월은 차이가 뭐냐면, 신월은 금이 왕하고 숙살기도 있지만 물기가 있어서 조금은 물기, 습한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유월은 그야말로 청량합니다. 기운은 하강되어 있지만 물기가 없기 때문에 유월은 건조하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수를 용신으로 쓸 때 신월 같은 경우에는 임수를 가지고 있지만은 유월은 물이 없기 때문에 개수 또는 임수, 예를 들어서 무토기토가 일간이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월령의 임수를 쓸 수 있지만은 무토기토 같은 경우가, 특히 을목 같은 경우가 6월에 태어났을 때는 물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개수가 있어 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신월은 임수를 가지고 있고 유월은 수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월, 유월, 특히는 지금은 6월이니까 6월은 금왕절이 되겠죠. 자, 금이 왕하면 왕할수록 뭐가 왕해질까요? 금은 수를 생하는 관계가 있으니 수가 있다라고 하면 금수가 같이 왕해질 것이고,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만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가는 역할도, 목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신월, 유월은 금의 절지 또는 절퇴지가 있기 때문에 목은 약해지게 됩니다. 또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게 되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이 금을 생하는데, 신월, 유월 같은 경우에는 금이 약하기 때문에, 금이 왕하고 토가 병지, 사지에 해당이기 때문에 토도 세력을 잃게 되는 것이고, 화토는 동궁하기 때문에 화 또한 신월, 유월에 굉장히, 신유술월에 화토가 같이 약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월령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걸 보기 위해서는 바로 월령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월령을 통해서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유추할 수 있어야지만 뭘 할 수 있다? 사주를 명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금이 왕한 6월에 일간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6월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이 제왕지가 돼서 굉장히 왕한 그런 시절임에 반해서 6월 신월의 간목은 절지가 되고요. 6월의 간목은 태지가 되니까 일간 간목은 매우 신약한 그런 구조가 되죠. 단 간목이라고 하는 것,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다자란 성목이 되게 되면 베어내서 뭘 해야 된다? 제목으로서 써야 되는데, 신월, 6월에는 일간 간목은 약하고 신금, 유금인 금은 굉장히 왕한 시절이 되죠. 그래서 간목 자체가 신유월의 성목으로서 제목을 쓰기 위해서는 일간 자체가 일단 왕해야 된다. 즉 지지로 인묘목이라든가 하다못해 해수 등의 간목 자체가 통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간 자체가 신유월에 약하면 아무리 작벌을 해도 약한 나무 베어봤자 뭐밖에 안 돼요? 진짜 약하면 부직경이밖에 안 되는 거고, 조금 더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 목에 버팀목 정도로 쓰는 것이지 큰 제목으로서 쓰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해서 신월도 그렇고 유월도 그렇고 간목 자체가 지지로 뿌리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포인트 하나. 그 다음에 6월 같은 경우 신월도 마찬가지겠지만 금왕절에 숙살지기가 이렇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나무 기후 자체가 조금은 겨울처럼 굉장히 차갑지는 않다 하더라도 매우 한랭하다라고 한랭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병화가 있다라고 하면 조후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 또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금을 갖다가 단련해서 간목을 갖다가 작벌해서 재물을 만들 수가 있다. 이때 6월 같은 경우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중에 있는 경금, 유중의 경금은 취용한다 안 하기 때문에 별도로 경금이 있어줘야 된다. 그래서 간목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첫째로 일간과 간목이 뿌리가 튼튼하지 않느냐를 먼저 보고요. 다음으로 정화를 얻은 연후에 경금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간목의 정화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해서 기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서 쓸 수가 있다. 간목이 왕하면 왕할수록 큰 재물이 되는 것이고, 일간이 약하면 약할수록 최초로 나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부재갱이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신유월의 간목은 왕함을 요한다 정도 기억해 두시면서 오늘의 명식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간목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사주 볼 때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사주 보는 법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를 놓고 보는 것인데,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유금은 금이 되겠습니다. 음금. 그래서 월지에 있는 금과 일간 목의 관계는 어떻다? 금이 목을 극하는 금극목의 관계가 되는데 양대 음의 관계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월령의 월지에 있는 유금이 나를 극한다. 극아자라고 하죠. 극아자. 극아자는 육친으로는 관성이 되는 것이고, 좀 알아야 될 관점, 아극자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극자는 뭐다? 내가 극하는 것. 극아자는 나를 극하는 것. 이건 주체가 뭐예요? 나를 극하는 것. 이거는 내가 극하는 거죠. 내가 극하는 것이고, 극아자는 나를 극하는 거다. 내가 극하는 것은 우리가 재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극아자는 관성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이건 아극자 또는 극아자는 비슷할 것 같지만 이렇게 차이가 있겠고요. 관성은 다시 정관과 편관으로 구분해 볼 수 있어요. 편관은 다시 칠살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간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음이 되거나 또는 반대로 음대 양이 되게 되면 이거는 정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편관 또는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양대 양이 되거나 음대 음이 되게 되면은 이거는 편관 칠살로 보는데, 오늘은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니 정관 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거 이와 비슷한 걸 질문하는 게, 정관격이잖아요. 이렇게 유금이 있어서 정관격이 됐는데, 만약에 여기 천간에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건 칠살격이 되느냐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거 경금이 투출되어 있다고 해서 이거는 칠살 편관격이 되지 않습니다. 유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경금과 경금, 그 다음에 신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이 이렇게 초기로 나와 있지만 이거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유금은 그냥 신금 하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자오, 묘, 유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격이 하나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는 그 지장간이 개수 하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거고, 개수. 그 다음에 오는 기토 정화가 있다라고 보여요. 기토와 정화가 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좌우 묘는 을목만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는 지금 말했던 신금이 있다라고. 선생님, 지장간이 하나라고 해놓고서 지금 5호에는 정화기토가 같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그럼 틀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지만, 명리학에서는 중요한 것은 화토 동궁으로 보기 때문에 기토 정화가 그냥 5호 안에 그냥 하나의 기운으로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기토 정화가 다르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좌우묘는 그냥 원령 자체가 그냥 격이다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간목이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정관격인데, 선생님 그러면 이 경금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라고 이렇게 봤을 때는, 자, 간목이 6월에 태어났어요. 정관격은 맞지만 경금이 투출하게 되면 이걸 관살혼 잡으로 또 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잘 격국을 볼 때 잘 이거는 그냥 정관격에 칠살 투출됐으면 중신경, 정관격의 살중신경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격은 원령을 보고 원령에서 무엇이 투출됐냐를 보는데, 좌오묘에는 기가 순이란 하나로 보되, 오 같은 경우에는 화토가 동궁하기 때문에 그냥 기토 정화 있는 걸로 이렇게 보는데, 이것 좀 초학하시는 분들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이 격국 논할 때 인신사의 무토는 없는 걸로 본다. 그 다음에 진술충미는 초기, 중기 여기를 다 쓴다. 그 다음에 좌우면 기가 하나다. 근데 왜 오화는 기토 정화를 쓸까? 이거는 뭐냐면 화토가 동궁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고, 이걸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격을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정관격에 경금도 투출됐다고 해서 이것이 칠살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살중신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해를 해 두시면, 이 정도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명리는 중급 정도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것이 그냥 편하게 내 귀에 들린다. 이거 너무 헷갈리지 않고 너무 부드럽게 잘 들린다. 이거 중급 정도 올라오신 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관,
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신유월의 제가 간목은 뭐라 그랬습니까? 동량의 지목으로서 쓰기에 적절한 시기를 만났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월에 또는 유월에 간목은 동량의 제목을 써야 되기 때문에 경금으로서 작벌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한다. 그리고 신월, 유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금의 기운이 많아지게 되면 한습,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한습이지만은 금의 기운이 많아지게 되면 한랭, 이렇게 수기는 좀 없는 걸로 보죠. 그래서 약간 추워질 수 있기 때문에 병화로 조우까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중요한 것 신유월에 간목이 경금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간목의 지지로 통근, 인묘, 목이라든가 하다못해 해수 등등의 뿌리를 두고 있어야지만 큰 제목으로서 쓰는 것이지, 간목 일간이 뿌리가 약한 상태에서 금만 왕하면 화목이라죠. 땔감 또는 부직갱이로밖에 쓸 수 없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월간에 신금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유중에 있는 본기가 투출되어 있으니 이거는 뭐 거의 뭐 빼도 박도 못하고 원한적인 정관격에 일간은 약하고 일단 경금이 투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약관 왕한 사주 구조가 되는 것이다. 일간이 뿌리가 있고 난 연후에 경금을 보면 큰 제목으로 쓰는데, 아직까지 일간도 뿌리가 없고 아직까지 경금도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좀 단점 아닌 단점이 있겠고요. 자, 연지 보게 되면 묘목을 봤습니다. 개유월, 물론 이제 개묘년이죠. 개묘년 신유월의 숙명 묘유충을 비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점, 물론 이제 일지에서 어떤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충중봉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여기에 뭐가 와 있습니까? 오화가 떨렁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충중봉합은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묘유충이 되다 보니 간목이 어떻게 돼요? 이 묘의 통근에서 일간 간목이 좀 생왕해져야 될 것인데, 묘유충 됨으로 인해서 간목의 뿌리가 날라가 버렸습니다. 이거 거의 뭐 쓰지 못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간에 개수가 있기 때문에 금의 기운, 관의 기운을 설해서 나를 생해주는 그런 구조가 돼 있죠. 신약관항에서 이거는 관인상생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관인상생 하니까 선생님 국사가 매우 좋은 것 아닙니까? 좋기는 뭐가 좋습니까? 관인상생도 똑같은, 이 하나의 관인상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관인상생도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이 있고 화도 있고 한 연후에서 관인상생이 되면 그건 국사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문관, 예를 들어서 뭐 행시라든가 문관 쪽에 이렇고 칠살 같은 거를 쓰게 된 경우는 무관이 이롭죠. 예를 들면 경찰, 군인,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무식하다고 하면 안 되죠. 조금 센 직업이 뭐죠? 검찰 같은 그런 개념,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개념, 운동선수도 해당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경우 묘목이 충만 안 됐어도 간목이 어느 정도 생황한 그런 상황이었을 때 묘충으로 인해서 격도 깨졌고요. 그 다음에 간목의 뿌리도 깨졌습니다. 간신, 이건 그야말로 관인상생이 원래 좋은 격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간신이 정인 개수를 얻어서 간목이 그냥 연명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간목 자체가 세력이 약하니까 생시에서는 뭘 얻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 그냥 쓸데없이 경금만 이렇게 떨렁 오게 되면 간목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간목의 뿌리를 얻는 것이 급선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갑자시를 보도록 하죠. 갑자시가 되게 되면, 자, 연월로 묘유충에서 묘목, 댕강 날라갔죠. 개수로서 간목을 생겨줘서 이 개수가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용신 화되어 있는데 개수가 자의 뿌리를 줄 수 있었습니다만은, 자수가 오는 순간 우하고 뭐가 되죠? 좌우충이 되고요. 연월로는 묘유충도 됩니다. 사지, 전충, 제가 안 좋은 사주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이 사지 전충, 내 지지가 이렇게 전충, 다충하는 것은 결단코 좋지 못하다. 원래는 좌우묘유를 모두 갖추면 이거를 사정격이라고 해요. 사정격. 그래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이 사정격이 입격하는 격을 이루게 되면 극품의 벼슬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 저는 뭐 그 사주를 신빙성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께서 좌우묘를 다 갖춰서 대통령이 됐다, 이런 명리학계 이제 그런 말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주는 뭐예요?
합격한 사주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구조가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묘유충, 좌우충 때려버리면 이거는 뭐야? 실격이죠. 격을 패한 거죠. 실격. 이거는 뭐다? 이거는 자, 입격이면 극품이고 실격이면 뭐다? 사지 전충으로서 하천지인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오늘 같은 경우는 묘유충, 좌우충 걸리기 때문에 갑자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것이 정답이 될 것 같고요. 병인시가 되게 되면 역시나 묘유충은 구제가 되지 않는다. 어떤 시를 얻어도 묘유충은 구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병인이 되게 되면 인오화국을 하죠. 거기에 병화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묘월이라 하더라도 뭐 정화, 오중정화, 병화 다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래서 조우까지 되는 구조인데, 이런 경우는 차라리 경금이 있었으면, 신금이 아니라 경금이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 묘유충이 됐기 때문에 격도, 정관격이 깨져버렸다는 점. 단 간목에 여기에 뿌리를 뒀었는데 얘는 그냥 묘유충 돼서 날아갔다 하더라도 인의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죠. 이거 의외로 인호화국해서 병화 투출을 하게 되면 이거는 한습한 게 아니라 오히려 조열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개수로서 간목을 생조해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조열한 사주를 갖다가 조후하는 개념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뭘 본다? 개수 용신으로 쓰고, 울로는 어디로 가야 되나?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야지만 발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 정묘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거는 이제 양인을 다시 얻었습니다. 이건 양인을 충했고요. 이거는 양인을 다시 얻었고, 오중정화가 투출되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경금이 있었으면 조금은 좋았을 것인데, 경금이 없어서 문제인 것이고, 이것 또한 역시나 좀 수기가 왜냐, 개수가 이게 묘유충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충분히 개수가 세력이 있다 보죠. 묘유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묘목도 상해를 있지만 유금도 온전하지는 않죠. 따지고 보면은 그 다음에 정화가 있으면 정화가 신금을 또 이렇게 억압을 하게 되면 금이 수를 생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열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운은 역시나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묘유충에 토를 보는 것은 일간 자체가 약하잖아요. 묘유충. 지금 같은 경우는 진의 간목에 뿌리를 둘 수는 있다 하더라도 진중 개수을목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튼튼한 묘목은 깨져버렸고요. 그 상황에서 무진 토를 보게 되면 아무리 묘유충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금왕절에 토가 금을 생하고 일간은 더 약해지기 때문에 토는 다시 뭐랍니까? 수를 갖다가 파극할 수도 있는 위협을 가지고 있죠. 이 지금 상황에서는 간목은 개수를 쓸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무토 개수를 이렇게 억제하게 되면 나의 밥줄이 끊어진다. 재를 탐하게 되면 내 밥줄인 개수가 개수를 극해버려서 내가 좋지 못하다. 물론 토생금 금생수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묘유충의 신금이 얼마나 크게 수를 생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죠, 여러분들도.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진시 좋을 것 같지 않고요. 그 다음에 기사시도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그 다음에 경오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에 묘유신이 됐다 하더라도 경금이 투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오화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능이 투출된 정화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 금을 갖다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중요한 것은 이제 묘목만 상처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좀 권력직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인데, 이거 묘유충이 되는 것이 매우 좀 안타까운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임신시 또는 계유시는 단지 신유의 뿌리를 든, 계유시도 마찬가지고 신유의 뿌리를 든 임계수 투출에 나를 생조해주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라고만 그냥 그냥 평범한. 단 이 임신 계유시가 됐을 때 울로는 어디로 가야 된다? 이거 금수운으로 가면 수가 너무 많아지는 것이고요.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서 조후를 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참 간목이 묘를 얻어서 양인을 얻어서 오화까지 있고 경금만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묘유충이 됨으로 인해서 모든 사주의 틀이 깨져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격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그러한 포인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주를 볼 때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을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것이다. 격국 용신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알죠. 격국 용신을 잘 볼지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격국 용신 제대로 보고 제대로 틀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 왜 이거를 버립니까?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강을 건너가려면 배가 있어야 되죠. 하다못해 뭐 뗏목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 강을 건너갈 때 배하고 뗏목 있으면 편하게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격국용이 필요 없다는 사람들은 뭐냐면 강을 건너가는데 배, 뗏목 다 필요 없다. 그냥 내가 헤엄쳐서 가면 된다. 이게 맞고 풀면 된다는 얘기죠. 뭐하러 힘들게 그 예를 들어 한강 건너가다가 그 열심히 헤엄쳐가는데 중턱에서 예를 들어서 힘 빠지면 물에 빠져 죽습니다. 잘못하면. 그리고 이게 강이니까 그렇지 바다를 헤엄쳐간다 생각해 보세요. 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사주를 분석할 때 격국과 용신은 강, 바다를 건너가는 배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너무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강을 건넜으면은 배는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을 건넜으면 이제 배는 버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주의 틀을 알았으면 이제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거기다 대고 이것은 무슨 뭐 육을서기격이고 이것은 무슨 도충격이고 너무 거기를 또 딥답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강을 건너서 저기 이제 저 에베레스트 산 정상 올라가야 되는데 그 배를 들고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바보 같은 짓이죠. 어느 정도 틀을 알았으면은 그거는 이제 살포시 내려놓고 다음 고지를 위해서 또 진군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격국과 용신 매우 중요하지만 정도껏 어느 정도껏 제가 이렇게 강의해주는 요 정도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도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 격은 십정격만 알아도 십정격이라고 하죠. 십정격만 알아도 웬만한 80% 이상은 다 커버가 됩니다. 십정격은 뭐가 있습니까? 정관격, 편관격, 정인격, 편인격, 그 다음에 비견격, 겁재격은 없고요. 걸록격, 양인격, 그 다음에 식신격, 상관격, 정제격, 편제격 이렇게 10개만 알아도 사주 격국 몇 퍼센트? 제가 경험한 바로는 80% 이상 커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전왕격, 종격, 그 다음에 합합격 정도가 많이 보면 우리가 이제 사주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 한 5% 정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임상을 하면. 기타 제격은 평생 가다 못 볼 격들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거 십정격을 또 모르는데 이 기타 제격들 공부하는 사람들 많아요. 되게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 거 학교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선생님이 이거 나온 그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 기본적인 것에서 문제가 40%, 50% 이상 나오고요. 거의 제가 알기로 기본적인 것이 한 5, 60% 나오고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진짜 모르는 것들이 이제 조금 나오긴 하죠. 그래서 기본을 알면 반 이상 60%를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진짜 많이 우리가 사주를 보면 거의 뭐 80%, 90%를 볼 수 있는 십정격은 지가 다 안 돼. 알긴 개뿔 뭐하러 알기는. 십정격을 간과하고 뭐 특수격 이렇게 평소에 보지 못할 그런 격들을 공부하고 자기 나름대로 너무 흐뭇한 거지. 나는 이걸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사주를 볼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격들을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바보스럽은데 나름대로 이제 뭐 자기 어떤 취미인가 보죠. 그런 것들이 그건 제가 말릴 바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나는 명리를 진짜 열심히 한번 해서 진짜 뭐 돈 받고 내가 생계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진짜 어려운 사람들 한번 이렇게 길을 밝혀주는 그런 한번 사람이 돼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혼자 공부해서 혼자 만족하는 그런 공부하지 마시고요. 십정격 딥답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